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지문 강의 개강입니다. 정지문 교재는 여러분들이 성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정지문 교재는 그 기출집, 객관식 기출집 그 핵심 지문 총정리, 우리 핵지총이라고 하죠. 네, 그 내용들을 이제 옳은 지문으로, 틀린 지문들을 옳은 지문으로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전체가 다 이제 옳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이제, 일종의 기출집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OX 이렇게 이제 원형 그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막판에 이제 정리할 때 보면 좀 까다롭죠. 그죠? 예. X로 된 것들을 이제 틀린 부분들을 옳게 이제 전환시켜서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데, 시험 막판에 보면은 좀 빠르게 쭉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읽어서 그냥 논리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특히 X 지문 같은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정리 요소들도 막 가미돼 있고 또 이제 생각을 전환시키면서 읽어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불편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놓치기도 하고 곡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마음 편안하게 그냥 쭉 읽으면서 오류 없이 이제 정돈하고 시험장에 간다 이런 의미로 이런 교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자, 어쨌든 이 헌법의 이제 정지문 교재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론서로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집 역할 이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 그 이제 수륙 양용 같은 이런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안에 내용이 보면은 상당히 또 많습니다. 예, 기술집 우리 보통 객관식 해설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보통 이렇게 두껍잖아요. 예, 그걸 이제 그대로 앉힌 거다 보니까 양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해독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여전히 이론서처럼 해석이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한 이런 논리적인 체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막연히 뭐 틀린 부분이 어디다 이런 것만은 이제 체크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어떤 그 이론 연구까지도 같이 병행했을 때 이제 이 교재를 공부한 효과들이 비로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본서 보고 뭐 교재 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키노트를 볼 수도 있고 암기장을 볼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교재를 보더라도 보면은 이상하게 조금 빡빡한 느낌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론적인 어떤 그 결합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분리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요번 강의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도록 이제 해체를 해보는 그래서 그 옳은 문장이지만 그 옳은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헌재의 이제 뜻 해석의 뜻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또 포인트를 이제 잡아서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 준비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편안하게 읽으면서 이제 논리도 같이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 강의를 같이 이제 수강하다 보면은 뭐 판례집 강의인데 재심판 강의인데 뭐 암기장 강의 들은 것처럼 이런 논리적인 것도 같이 병행되고 또 객관식 기출집 강의인데 뭐 사례 강의도 같이 들은 것처럼 또 이론서 뭐 기본서 강의를 같이 들은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느끼는 것들이 그냥 이제 지나치지 않고 중요하게 이제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꼬집어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효과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모든 교재 어떤 형태의 교재든 간에 그거 이제 궁극적인 어떤 그 출제의 범위나 묻고자 하는 내용들은 한결같다. 라는 이제 의미에서 헌법의 기본서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게 암기장에서 다뤄지고 암기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이 키노트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객관식 기출, 사례형 기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쟁점으로 출제가 고려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매 한 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들은 다 매 한 가지 논리 체계들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별개로 파악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목에 쭉 묶어보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짧은 기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기는 좀 무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나 뭐 출제율이 좀 낮은 것들, 뭐 한두 번 뭐 출제됐지만은 앞으로 이제 당분간 출제하기 좀 어렵겠다. 경향면에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가려가지고 좀 쳐내고요. 출제 빈도가 아주 강하고 또 논리적으로 그 구조가 워낙 중요한 것이어서 이제 선택형 사례형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거나 알면서도 놓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는 것들은 혼자 공부했을 때 이제 실수가 나오거나 그 분석에 그 백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이제 일부만 알고 일부를 놓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챙겨드리는 이런 의미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 위주로 이제 제가 이론이든 조문이든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선택해서 리드를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체크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 중에도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라 체크만 해놓고 이렇게 넘어갈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예 보지도 않고 지나
지나갈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해결을 해주시면 좀 좋겠는데, 다만 그 종합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어떤 사례를 케이스 하나를 뭐 한 문제로 막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이런 이제 종합 문제들 있잖아요. 통팔레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은 제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거기서 뭐 또 제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지문 하나 정도에 불과한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가려서 필요하면 제시할 걸 제시하고, 그렇게 막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크게 다루지거나, 지문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이 덜하다 하면은 그냥 통으로 패스해 버릴 테니까,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종합 문제 있죠. 통 문제.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안 보는 걸 원칙으로, 다 안 보는 걸 원칙으로 이제 분석을 너무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만 보시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간단한 이제 단락적 지문들은 제가 이제 같이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예, 한 번씩은 눈에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제시하고, 예, 한번 출발해 보죠. 우리 처음부터 지나가도록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키노트나 암기장이나 기본수 강의를 할 때는 헌법재판론부터 해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이제 객관식 이런 이제 실전 문제를 다룰 때는 처음부터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 열어보시고요. 자, 헌법과 헌법 파악이라는 1장에서 이제 헌법의 제1절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자, 일단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가 정리사항들이 쭉 떠올라야 돼요. 예, 한번 볼게요. 관습헌법에 관해서. 자, 관습헌법에 관한 판례가, 예, 수도이전법 또는 이제 행정도시법 사건 이런 여러 군데 사건에서 나오는데, 요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이제 하나로 도표를 짜보면은, 자,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을 인정했죠, 우리 판례가. 명문의 헌법전에는 없지만은, 예, 이 수도 서울을 관념상의 헌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률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수도를 지금의 세종으로 옮기려고 했던 시도가 가로막혀 버렸죠. 요 판례를 통해서. 자, 그걸 이제 보시는데,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의회의 소지지, 국회의 소지지가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와 대통령의 소지지. 자, 요게 이제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나 대통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삼권 분립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사법기관이 빠졌죠. 그래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이런 것들은 결정 기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사건에서 나왔던 이제 판례 논리인데,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는 이제 대통령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뭐 2인자 격이지만 어쨌든 단순한 보좌관에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소유지가 뭐 특정한 곳이어야 한다, 또는 국무총리의 소유지가 대통령과 같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소재지를 구속하는 이런 이제 관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와 대통령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걸 암기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습헌법은 이제 이쪽 파트에서는 관습헌법이 이제 성립되고 효력이 유지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 즉 관습헌법의 인정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했는데, 그게 기본적 헌법상에 관해서 관계국의 항명이라는 이제 두 문자 요소, 이런 걸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모든 헌법사항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취급돼야 될, 최상위법에 기초해서 취급돼야 될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사항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습은 성문헌법 국가에서는 좀 예외이기 때문에 이 예외 현상의 이제 적용 범위를 너무 넓게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좁게 봤고, 그 다음에 관습법의 일반 요건입니다. 관례, 계속성, 국민적 승인, 항상성과 명료성, 요걸 가져야 된다고 했죠. 요게 이제 무슨 히스토리죠? 스토리가 뭐죠? 스토리텔링이.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 조약을 체결한 조약 관계국이 안 지키고 있다. 뭐, 그죠? 조약의 기본 합의사항에 대해서 관계국이 항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관습헌법의 효력입니다. 관습헌법의 효력 관련해서, 자, 우리 현재가 성문헌법 동등효과를 인정했거든요. 성문헌법 동등효과. 네, 그래서 이제 요건하고 효과하고 요 두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성문헌법하고 같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절차 면에서, 그래서 관습헌법을 이렇게 바꾸거나 변동을 시킬 때는 성문헌법에 정해지는 절차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국민투표예요.
국민투표. 그래서 국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 하나, 둘, 셋.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떠오를 수 있도록 원활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3번.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죠? 국민적 합의성 상실. 자, 이게 뭡니까? 아까 관계국 강명의 국. 예, 관계국 할 때 국이잖아요. 이 관습헌법의 성립 및 효력 유지를 위한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관습헌법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포괄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립 과정뿐만 아니라 효력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일반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 갖추게 되면 헌법 개정 절차 이런 거 안 거쳐도 바로 자연히 소멸되는 이런 효과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 결단의 의사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이게 이제 오지문이죠, 그죠? 예, 우리 책에서는 이제 굵게 표현된 부분이 원래 잘못 출제된 걸 이제 옳게 고친 거고 이제 잘못 출제된 원본이 괄호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건 좀 보시는데 이 개폐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 쓰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관습헌법이 어떤 특정 내용을 가지는 관습헌법을 우리 현지가 인정을 할 때, 그게 그 성문의 어떤 규정을 직접 폐지시키고 개정하는 효과가 있겠는가? 요거는 우리 헌재 판례에서 논의쟁 대상이 아니에요. 논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폐 효과, 요거는 논점 자체가 아니었다. 요건 어차피 틀린 지문으로 주어졌으니까, 그죠? 자, 우리가 뭐 체크할 필요 없고, 자 보시면. 자, 개폐하는 효과, 요거는 이제 논점 자체가 아니었다. 판례 논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판례 논점은 성문헌법의 이제 개정 절차요. 개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동등한 효력 해가지고 성문헌법의 개헌 절차와 동일한 절차가 요구되는데 그 대표가 국민투표였죠. 국민투표 절차. 요게 요구된다.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요 정도를 논했지 어떤 성문의 조항과 배치되는 관습이 있을 때 그들 간의 어떤 폐지 효과나 이런 것들은 논점 자체가 아니었고요. 실제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성문헌법에 전혀 규정이 없는 이런 관습헌법을 인정하겠는가? 수도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제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문헌법이 있는데 그와 배치되는 관습헌법이 인정될 때 서로의 효과 이걸 이제 한 번도 논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이론사항이고 요 이론은 있지만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무총리의 소재지. 아까 봤죠, 그죠? 예,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재지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소재지가 어디여야 하는가? 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유지가 같은 곳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이제 헌법적 구속은 상정할 수 없다라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오지문 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만 잘 찍어내면 되죠. 그게 이제 정지문 정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3페이지로 가볼까요? 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12번 문제를 이제 볼 텐데요. 자, 12번. 자, 군인사법 조항의 무죄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해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로서 문의적 한계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럼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 군인사법에 지금 요건이 갑자기 뜬금없이 주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문장 그 자체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군인사법에 이제 무슨 내용을 일컫는 거냐 그걸 좀 따져야 되는데요. 군인사법에서는 자, 무죄 선고를 받은 때에 이게 뭐지? 그 봉급을 소급해서 돌려주는 사유예요. 일단 군인사법이나 공무원법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하게 있는데 공소적이 되면은요, 기소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조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소공무원 공소적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무급휴가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무죄가 선고됐을 때 이제
소급에서 월급을 돌려줍니다. 소급 지급. 요건데 요게 이제 합헌이란 거예요. 합헌. 일단 합헌 나왔는데, 자, 이제 그 과정에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그 법률 해석 기법이 들어갑니다. 자, 공소시효가 되면은 형을 받을 수 있죠. 그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한테 또박또박 이제 월급을 다 제공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형을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효과가 당연퇴직되고 뭐 이런 효과들이 나거든요. 범죄 그 확정 판결 받고 이러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봉급을 제대로 지급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 지급했다가 환수를 하는 이런 이제 절차들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그 예방을 절차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좀 쉬어라. 대신에 완전 무급은 아니고 이제 그 일부 이제 무급 휴가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을 이제 주고 일부를 주고 나머지 일부를 국가가 묶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무죄가 선고되게 되면 그때 이제 소급해서 이자까지 쳐가지고 이제 다 돌려주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당이득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환수나 이런 절차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때 이 무죄 선고, 요 부분요. 요게 이제 형식적인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되느냐, 아니면 이런 이제 내용상 또는 실질적인 무죄 재판도 포함되겠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헌재가 실질적 또는 내용상의 무죄 재판도 포함시키는 게 옳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확장이 되니까 위헌으로 볼 이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보십시오. 내용상 무죄 재판이 이제 뭐냐면, 공소기각을 받아가지고 실체 판결, 즉 무죄 판결을 받지는 못한 사람이지만, 만약에 이런 사유가 없어서 실제 본안 심리에 들어갔더라면 무죄가 떨어질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거는 이제 법관이 일련의 심리 과정을 이제 담당했던 이제 법관이 충분히 법원이 담당 법원이 충분히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에도 봉급의 소급 지급, 봉급이라 쓸까요? 봉급의 월급의 소급 지급 사유를 갖춘다고 보는 것들이 옳다. 그 이제 논리는 뭐냐면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입니다. 직업공무원제도나 여러 가지 우리 헌법의 취지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그 신분이 중립성과 신분이 보장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 자, 요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결론을 이제 좀 하시는데, 이제 합헌적 법률에서 이게 한계 법칙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해석의 기법인데, 자, 일단 이제 개념이 여러분 이제 두 문자 같은 거 이제 충분히 준비되신 단계에서 이 강의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두 문자 전혀 모르고 다른 쌤 강의로 뭐 교재로 지금까지 끌다가 갑자기 정지문 제 강의를 들었는데 두 문자 같은 거 그냥 나오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못해드립니다. 그건 어떻게 못해드리고 다 쓰면서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는 강의 뭐 짧게 진행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키노트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반을 하셔서 병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따라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계속 이제 따라오는 우리 제자님들을 위해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합헌적 법률 해석은 개념이 다합법이에요. 다합법.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을 것, 그리고 합헌적으로 해석을 할 것, 그 다음에 법률 해석의 기법이지 헌법 해석의 기법이 아니다. 용어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입법권 존중 취지에서 합헌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이런 이제 해석 기법인데, 요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목수죠. 그래서 문의적 한계, 번복적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한 해석법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설정한 문장 의미를 넘거나 입법자가 설정한 목적을 넘거나 이런 해석은 입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라서 안 됩니다. 그 반대로 또 합헌적인 범위, 즉 헌법의 뜰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헌법을 넘어서까지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가치를 넘어서까지 법률을 존중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 입법과 존중도 다 헌법의 가치 질서 내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뜰을 넘어서까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헌법 수용적 관계, 요 마지막 수용적 관계의 수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독일로 발전되어 왔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되죠. 발전 순서 바꾸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헌법의 최고성,
헌법이 한 나라의 최고 가치를 담았다라는 이제 뜰 안에서, 그죠? 뜰 울타리 안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입법권을,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자. 요거는 이제 헌법 제40조에 명시돼 있죠, 그죠? 예, 그런데 뭐 명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삼권 분립 또는 법치주의 체계상 입법권의 이제 존중, 다른 말로 하면 입법 형성권, 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권력 분립과 헌법의 최고성 이 두 가지를 이제 조화시킨 이론이 합헌적 법률 해석인데, 우리가 두모자 이제 문목수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다양한 곳에서 또 활용이 되고 접목되니까 문을 전문 제작하는 목수님이 손을 대면은 다 합법적으로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잘 하셨죠. 자, 그 정도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헌법의 개정 쪽으로 가죠. 16번. 자, 16번. 헌법의 재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 규범 간에도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념적 논리적 좀 이따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죠. 자, 이념적 논리적 요걸 줄이면 이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헌법 규범 간에도 우열, 즉 위상 차이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국민주권조항과 같은 누가 봐도 최상위 가치를 갖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런 누가 봐도 자연의 이치라기보다는 그 공동체가 그 시대에 그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뽑아놓은 이런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위상은 다르죠. 자, 근데 이제 다음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은 이제 위력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면에서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위력면의 차이까지는 인정하지 않겠다. 요게 이제 우리 현재 판례의 결론이죠, 그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열어서 보면, 자, 또 십자도표 잘 아셔야 됩니다. 헌법 규정에 대한 이제 위헌심사 가능성 논점인데요. 헌법의 규정을 헌법의 기초에서 심사하고 폐지시킬 수 있는지, 자, 요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죠. 요에 대해서 이제 부정설도 있고 긍정설도 있을 텐데 부정설이 통설 판례죠. 통설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겠네요. 예. 통설은 이제 독일의 통설 같은 거를 또 따르는 이론들도 많기 때문에 학설은 좀 애매하고요. 하여튼 판례가 헌재가 부정설입니다. 자, 요게 이제 헌재인데, 자, 부정설을 취하게 되면 이제 논리 전개나 쓰는 표현들 같은 것들이 이제 한정돼요. 자, 어떤 표현을 쓰는가 볼게요. 개별 헌법 규정의 위헌 심사는 이제 부정하는데, 그게 이제 이론상 차등, 그다음에 효력상 차등을 이제 구분하는 취지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 헌법 규범 동등 효력설입니다. 헌법 규범은 위상면에서는 차이를 보일지 몰라도 효력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자, 다른 말로 동등 효력설. 위상 차이는 있어도 위력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헌법 규범을 헌법 규범으로 무효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효력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쓰죠. 이론상 차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효력상 차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발전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요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긍정설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헌법의 개정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헌법 개정 한계 이론을 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는 결국 더 상위의 규범들로 그죠? 인해서 그 개헌이 가로막히는 이런 이제 결과들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범 간의 효력을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이 더 센, 위력이 더 센 규정과 위력이 약한 규정이 있는데 이 위력이 약한 규정들이 이제 그 위력이 센 규정에 반해서 개정되면 그거는 언제든 잡아 꺼내 가지고 폐지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개헌 한계론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위력의 차이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헌법을 제작하는 권력이 만든 어떤 조항과 단순히 이제 그 제작 권력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그 절차상의 그 어떤 주체들, 즉 개헌권. 헌법 개정이란 말은
그 경우 이제 처음 이제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든 이런 권력들에 의해서 이제 주어질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그 세력들이 헌법을 바꿀 수 있다. 우리 헌법 130조 2항처럼 예, 그런 절차들이 이제 주어짐으로써 있는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없을 때 헌법을 처음 만드는 원시적 권력과 이런 권력에 의해서 이제 비로소 재단된 주어진 개헌 권력 이들은 위상뿐만 아니라 위력도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또 넘어가죠. 재헌권이 만든 이제 헌법 규정을 헌법 제정 규범, 줄여서 재헌 규범이라고 하고요. 이런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개정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을 재헌 규범, 재헌 규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규정이라고 할까요? 재헌 규정. 그다음에 개헌 규정, 헌법 개정 규정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나오면 이게 오른쪽에 긍정설의 단어들이다 하시고 이런 거 나오면은 헌재가 쓰는 단어다, 부정설의 단어다. 요걸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일단 여기가 아니군요. 자, 보시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헌법규범 동등효력설 이게 헌법규범 위헌심사에 대해서 이제 부정설을 취하는 결론이다. 예, 부정설이다. 요걸 이제 잘 바로 이제 잡아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조금 더 이제 판례 논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시켜서 반대 논거들이 지문에 또 오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제 쓰는 이제 용법들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한 다음에 책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17번 한번 볼까요? 17번. 자, 우리나라의 헌법은 재헌헌법 이래 그간 각 헌법의 개정 절차 조항 자체가 여러 번 개정된 적이 있고 형식적으로도 전문을 포함한 전면 개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빼죠. 예,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한다는 전제에서 자, 그럴 때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재헌 규정 이런 용어들은 긍정설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예, 헌법 개정 한계론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자,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 이거는 이제 개헌 한계론에서는 구분을 하죠. 하지만 우리 헌재는 가능하지 않다. 예, 구분 못한다. 예, 그래서 이제 힘의 면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는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용어가 뭐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니까 처음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도입한 그런 이제 규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개정 권력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손을 대면서 새롭게 들어온 조항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한계론에서 쓰는 용어들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시고 아까 십자도표의 좌우의 표현들 차이 그런 거로 이제 접근하시면 제일 이제 쉬워요. 제일. 자,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헌재 판례에 따르면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부정설이죠. 부정설. 자, 그러니까 헌법 규정에 비추어서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들은 헌법 규정 간에도 이제 상하의 우열이 있다라고 볼 때 이제 통제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전혀 효력 면에서 우열 차이가 없다라고 봐버리면 이제 이런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판례는 헌법 규범 간에는 논리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효력 면의 차이는 없다. 자, 동등 효력설. 취하면서 자,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죠. 네, 요 두 가지 헌재 판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개헌 한계론 아까 봤듯이 요거 우리 헌재가 이제 결론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은 위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조문간에도 상하 우열을 상정하고 심사 가능성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는 아예 심사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의 변천이 지나고 헌법의 수호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항권 따지는 예, 그래서 27번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헌법의 수호.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는 다양한 방법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아주 궁극적인 이제 수호 장치 그걸 다루는데 일단 저항권하고 이제 시민 불복종의 이제 개념 차이 이런 것들 좀 구분하셔야 되죠. 저항권은 뭐 헌법 수호 장치인데 그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이제 극단적인 정치 비판 행동이죠. 비판 행동. 네,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시고 좀 이것도 살짝 개관해 볼까요? 자, 저항권, 네, 시민 불복종권. 자, 얘는 이제 헌법 수호 장치. 얘는 헌법 수호가 아니라 단순한 이제 국민들의 정치적 비판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극단적이죠. 하지 말라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정책을 비판하는 이런 극단적인 비판 행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다 보면은 불법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학계의 다수설은 이제 그 위법성 조각이 불가능하다고 보죠. 또 대표적 사례가 시민복종 같은 것들의 대표적 사례가 뭐 양심범 사례 같은 것들이에요. 자신의 이제 양심을 지키고자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형법에서도 위법성 조각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 논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항권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은 명문의 규정이 없죠. 예, 그렇지만 우리 헌재는 인정하려고 하는데 일단 대원 판례하고 헌재 판례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원 판례는 저항권 개념을 현재까지는 부정하고 있고요. 헌재는 긍정합니다. 헌재는 긍정하는데 다만 저항권의 이제 행사 요건을 갖췄다라고 해서 저항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항권 행사로 자, 인정 사례는 아직 없다. 예. 그래서 뭐 입법 절차의 하자 사건이나 또 뭐 새로운 집권을 위해서 뭐 폭력 조직을 조성했다고 하는 그 이석기 뭐 통진당 이런 사건에서의 어떤 그 쟁점에서나 다 이제 그 요건을 못 갖춘다고 부정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대원 판례하고 헌재 판례가 서로 이제 반대란 거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저항권은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중대명백성과 보충성 뭐 이런 걸로 구성될 정도로 그 어떤 총체적인 불법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실력적인 헌법 수호 장치죠. 예, 그래서 요것도 뭐 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불법 헌법 수호, 뭐 실력적 수호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총체적 불법 상태에 대응한 국민의 실력적인 헌법 수호 행위다. 네, 그래서 이제 폭력 행사도 예정이 되고 총체적인 난국으로 성황 요건이 한정되다 보니까 보충성 요건이나 중대명백성 요건 이런 것들이 막 요구되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을 갖춰서 행사되면은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아직 요건을 갖췄다고 본 사례는 없다는 것. 판례에 따르면 그런 것들까지 정리하시고 자, 이제 들어봅니다. 27번. 대법원입니다. 예, 요건데 요거보다는 요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8번으로 가볼까요? 자, 대법원은 이제 부정설인데요. 자, 같은데 보세요. 대법원은 저 뒤로 가보죠. 초법규적인 권리 개념으로서 현행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요래 가지고는 단편에 하면 이제 부정설의 논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설의 논거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법규적인 권리 개념으로서 저항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실정권설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실정권설을 취하면서 명문의 헌법 규정이 없는 이상 초법규적인 무슨 말이에요? 자연법적인 천부인권적인 요런 이제 그 개념으로부터 바로 이제 저항권을 인정하기는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민청학년 사건하고 김재규 사건 딱 두 건 있는데 요게 이제 군부정권 시절의 판례거든요. 그래서 군부 시절에 내려진 판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요런 실정권서를 통해서 그거 좀 피해가는 이런 판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대법원도 지금은 이제 논리를 좀 바꾸고 싶을 거예요.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저항권 행사 이런 클래스 큰 고퀄의 어떤 그 권리 침해 이런 것들이 대법원 판례로 아직 그 사건이 형성이 안 되는 바람에 사건에 계기가 없어서 판례 변경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고.
자,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말이 이제 자연권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저항권을 접근할 수는 없고 이제 실정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현행법 어디에도 저항이라는 명문의 규정을 안 뒀기 때문에 인정 못하겠다. 자, 이렇게 봤던 이제 판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헌재 판례 보시는데요. 헌재에 따르면 헌법에서 국가기본권의 발동 기준과 뭐 쭉 이거는 됐고요. 무시하시고 쭉 심지어는 여기서 보면 심지어는 국가기본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입헌주의 요청이기도 하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자, 저항권을 인정까지 이제 적하면 맞죠, 그죠? 헌재는 저항권 개념을 인정합니다. 자, 근데 실제 이제 저항권 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본 사례는 없다고 했죠. 그걸 이제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게 다음 지문이니까 한번 또 가보죠. 헌재에 따르면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중대명백성,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게 이제 보충성입니다. 중대명백성 그리고 이제 보충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 불법 상태라고 하는 아까 그 요건,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예, 이런 이제 상황이 갖춰졌을 때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정할 수 있다. 자, 실력으로 정한다. 요거는 아까 이미 나온 거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실력적 저항, 총체적 불법의 실력적 저항 이런 게 다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소정에 협의 없는 개의 시간의 변경과 회의실을 통제하지 아니한 입법 과정의 하자. 입법 과정의 하자를 다른 말로 우리가 주로 날치기라고 하죠. 날치기, 의안 처리 이런 것들, 날치기 통과. 예, 요걸 얘기하는 건데, 저항권의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결국 이제 저항권 개념 자체는 인정하지만은, 저항권 행사로 받아들인 사례는 한 건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입법 절차상 하자, 날치기 통과, 이런 것들은 그 의회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평상적인,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의회제도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민주국가에서는 평범한 현실이에요. 평범하고 보편적인, 자, 평상적인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중대 명백성과 보충성을 갖추는 막 이런 상황 요건을 충족 못해요. 예. 자, 그래서 평상적이고 평범한,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더 쉽고요. 평상적이거나 평범한 이런 이제 정치 현상으로서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명백성과 보충을 갖춘 총체적인 헌법 침해 사례 이렇게 보지 않아서 저항권 행사를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헌정사 문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챕터 이 장을 바꿔서 자, 이제 보시는데, 자, 대한민국 헌정사. 여기서는 우리가 오지문으로 출제된 거 위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다 보기에는 좀 버겁고요. 자, 이제 오지문 출제된 게 이렇게 볼드 표시 들어간 것들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재헌헌법은 경제의 장과 재정의 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경제와 재정의 의미를 강조하였고 공공성을 띤 사회화 경향이 농후했으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재헌헌법이요. 자, 재헌헌법은 처음 만들어진 헌법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화 경향이 농후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예,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었다. 예, 요게, 결국 이제, 사회국가 조항이죠. 지금 현재 사회국가 조항이 처음 재헌헌법 때부터 들어와요. 재헌헌법 때부터 들어오는데 또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충성 원칙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국가 그 주의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적극적인 시스템들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재헌헌법은 계획경제 또는 통제경제 원칙을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경제. 이거 같은 말인데 뭐 붙여쓰기도 해요. 통제계획경제 이렇게. 통제경제. 이 단어들이 뭘 보여줍니까?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계획이나 국가의 통제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발했던 이런 이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경제 질서를 채택했다. 왜냐하면 나라 깃을 처음 잡는데 자유를 그냥 막연히 줬다가 나라 뭉개지지.
예, 자유가 뭔지도 잘 경험도 안 해본 민중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그 통제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와의 경향, 사회주의에 거의 비슷한 근접하는 이런 이제 그 적극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 개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가면서 사회주의하고는 달랐지만 사회주의의 어떤 버금가는 정도로 강력한 색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본권 아주 현대적 기본권이니까 우리나라도 뒤에 들어오겠지 생각할지 몰라도 10 재헌부터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권 막 이것들이 다 들어왔었어요. 아주 진보적이었습니다. 진보일 수밖에 없는 게 나라 깃을 처음 잡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35번 가볼게요. 1954년 개정헌법은 자, 이게 이제 2차 개헌인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주권의 제약, 영토 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 제도의 도입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이다. 자, 이렇게 봤는데 일단 요거는 두 문자로 우리가 헌정사 정리를 조금 어느 정도는 확인해보고 들어가겠네요. 자, 먼저 10의 이제 그 우리 두 문자, 헌정사 두 문자가 재헌하고 1차, 2차 개헌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순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재헌헌법이 간단체계, 1차 개헌이 자, 불량직제, 네, 그리고 이제 2차 개헌이 부패군자죠. 요 두 문자 출제율이 제일 높죠, 그죠?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떠올리시면서 안 쓸게요. 이승만 항상 이제 수장들을 중심으로 제가 스토리텔링 해놨잖아요. 자, 이승만 나라를 처음 기틀 잡으면서 뭐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잡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체계를 잡았다. 간단한 체계를 도입했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간선제, 대통령 간선제, 그 다음에 국회 단원제, 그 다음에 체계 부정합. 비판을 좀 받죠, 그죠? 의원내각제 본질 요소하고 대통령제 본질 요소, 기름과 물 같은 것들이 섞일 수 없는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체계에 안 맞다라는 비평을 받고요. 그 다음 1차 개헌은 이제 내각 불신임 제도, 국무원 불신임 제도 도입을 하죠. 그다음에 양원제 처음 이제 채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원제를 채택은 했지만 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헌법 변천의 예로 또 기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제청권을 격상시키죠. 예, 국무총리 제청권을 도입해서 의원내각제 요소들을 좀 이제 의미를 더 강하게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개헌이 부통령 지위 승계 조항, 대통령이 이제 고리됐을 때 대통령을 새로 뽑을 거냐, 아니면 부통령 같은 존재를 둬가지고 이제 승계 절차를 밟을 거냐, 이런 것들은 뭐 선택의 몫인데, 10 재헌 당시에부터 부통령 제도가 있었지만, 예, 요런 이제 미국형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그 요소들이 명문화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때 부통령의 지위 승계 조항을 이때 처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제도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폐지되죠, 그죠? 유일하게 한 번인데요. 그래서 이제 부통령의 지위를 격상시키면서 뭐 이와 괜히 어울리지 않는 의원 내각제의 체계 부정합의 요소들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법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최초 전환하는 자유주의 선언 이런 것들이 처음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10이고, 그다음에 이제 20은 각종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처음 도입되는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역대급 민주헌법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20은 이제 각종 제도의 핵심 내용이 최초 도입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뭐 가장 역대급 민주헌법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두 문자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빼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했는데 요게 뭐 선거제도든 정당제도든 뭐 중앙선관위 제도 뭐 정당제도 같으면 선거제도 같으면은 각종 이제 뭐 대법관 선거제부터 해가지고 뭐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정당제도 같으면은 정당제도 말고 이제 그 공무원제도 같은 것들을 친다면 요걸 뭐 직업공무원제도 규정 이런 것들이 처음 들어와요. 자, 근데 다만 이제 조심하실 게 지방자치제도는 처음부터 있었죠. 지방자치제는 재헌부터 있었습니다. 요거는 재헌부터 있었다. 예. 그걸 이제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시절인데 요 30 때는 별게 없어요. 예, 그래 특징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셔도 되는데 이제 따로 보시고 이제 40 볼게요. 40. 30은 뭐 요 정도만 볼까요? 고백 업인분 이런 두 문자 정도만. 예.
요것도 거의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go back 역사를 거꾸로 쓰시는 영어로 go back 이런 것들이 이제 어빈분, 박정희 해가지고는 실제 이제 그 역대급 민주헌법을 뭉개버리고 일공당시로 수준을 격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헌법학에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문금지, 자백 제한, 뭐 직업의 자유, 인자 들어가는 거, 인간존엄, 인간다운 생활권, 그다음에 이익분배 균점권 삭제, 이런 것들, 요거는 삭제된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40에 가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중요하죠, 그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인데 이 개헌이 통일을 위한 개헌 이런 것들을 이제 취지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조직력을 한다 손 치고 쳐서 그 개인들의 기본권 제한을 막 엄청 정당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죠. 그래서 독재헌법이라고 하고 이에 걸맞게 또 통일이라는 용어를 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헌법기관이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한 만큼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은 우리가 두한 비자금, 그거 정도 두 문자. 물론 추적조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 주면 완벽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또 따로도 보고 하기 때문에 빼놓고 이제 환자 들어가는 거, 비자 들어가는 거, 금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의 이제 역사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이 현행헌법이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딴 거 무시하시고 자, 유월항쟁의 전리품들, 그죠? 유월항쟁의 결과잖아요. 그에 따른 이제 전리품들을 여러분들이 잘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항쟁의 주체별로 대학생 시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근로자 부대, 유모차 부대, 유모차 부대 좀 재밌겠을까요? 자, 유모차 부대 여성들이 아이들 그 유모차에 앉혀가지고 딱 정장차 뭐 딱 원피스에 뭐 셋업 해가지고 이제 딱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절실했던 겁니다. 정당하고 당당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유모차 부대 이들의 어떤 뭐 염원 같은 것들이 이제 전리품으로 들어가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문의 자유가 있었지만 유린을 당했기 때문에 대학 자치 보장 조항이 따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근로자 부대의 입장에서는 적정 임금 조항은 금자 들어가는 거, 적정 임금 조항은 50대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이상적인 임금이고 실제 달성이 안 되는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 최저임금제 실시 조항을 도입하게 만들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모차 부대 같은 경우는 모성보호 조항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죠? 요 정도 기본 틀 잡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조금씩 이제 보태가면 됩니다. 그래서 뼈대를 잡고 살을 보태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작업들인데 뼈대를 어떻게 잡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되고요. 그 이제 이렇게 연구된 사람들을 이제 매개로 해서 뼈대를 잘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은 2차 개헌 요걸 이제 1차 개헌이라고 해서 오지를 냈는데, 자, 2차 개정헌법은 아까 보니까, 자, 간단체계, 부패군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불량직제, 부패군자. 그래서 2차 개헌은 부패군자거든요. 부패군자. 두 문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일단 뭐 중간,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건 별로 안 중요하고, 요게 중요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최초 전환. 요거. 자유시장 전환. 그 전까지는 그 자유가 좀 덜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할 게, 그 개헌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요거는 따로 두 문제가 있죠. 요거는 이제 2725 해가지고, 2725. 요게 이제 국민 발안 두 문자, 헌정사고, 요게 이제 국민투표 헌정사거든요. 발안과 투표. 그래서 정지용의 시, 그 향수라는 시의 그 식구죠. 그래서 그것이 차마 꿈엔들 2725 해가지고는 발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때 처음 국민 발안 제도가 도입됐다가 뭐 스물스물 들어왔다가 나중에 7차 때 싹 다 없어져요. 지금 현재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는 2차 때 정책투표 도입됐다가 5차 때 개헌투표가 들어오거든요. 개헌투표. 요게 이제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둘 다 살아있죠. 그래서 이제,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인데, 보시면은, 요거는 여러분 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개헌투표가 5차 30 때 들어왔다고 했죠. 요거는 제가 요 표현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요 표현이 원문 표현인데, 이 개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의 제약, 영토 변경을, 가져오는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중요정책, 그게 이제 처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개헌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중요 정책으로 좀 수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요 오탈자로 제가 이제 오탈자로 취급하겠습니다. 네, 요 나중에 이제 수정된 자료들은 이제 따로 카페나 이런 데 업로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중요 정책이라고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올바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올바릅니다. 그래서 개헌에 관한 고민도죠. 이거 제가 지금까지 인식을 잘 못했어요. 예, 오지문이란 걸 이제 이게 1차 개정이다라고 해가 나가지고 전반적으로 틀려버렸는데 그 속에 이것도 또 오지문으로 숨어 있는지 오늘 발견했네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도 오늘 제대로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이 아니고 중요정책 국민투표는 이제 2차 때 요 내용이거든요. 주권의 제약 연토 변경을 위해 연토 변경을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이렇게 이제 맞는 내용인데 요 부분이 지금 제대로 이제 정지문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정책으로. 네, 자료는 따로 나중에 종합해가지고 일정한 뭐 적정한 시기에 제가 이제 또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요게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47번 쪽으로 가볼까요? 47번이면 다음, 예. 자, 47번 여기 보겠습니다. 제 7차 개정헌법, 72년 40헌법이죠. 여기 가면 이제 통일주체국민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집니다.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면서 6년 임기의 대통령 주체 6년 임기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을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그 뭐 5년 임기 뭐 이렇게 때 가지고 또 틀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수의 2분의 1을 선출한다. 요 두 부분 틀렸는데 제가 볼 때 요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임기, 고에 대응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헌법 때 그 대통령 임기가 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 동안 이제 같이 대응시켜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6년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따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3분의 1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통일적 국민회의라고 하는 요 통일적 국민회의의 그 수장이 또 누구냐면 박정희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뽑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국회를 장악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들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 요소들인데 이 3분의 1이 지금 현재 뭐 2분의 1뿐만 아니라 4분의 1도 오지문으로 나온 지문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 이제 출제 포인트 외워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6년은 그 대통령의 그 정족수인데 이제 요 두 가지를 좀 따로 함께 좀 기억을 해볼까요? 대통령 관련해서 자, 대통령 간선제 조항.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제 직선제가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이제 간선제도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직선제예요. 그래서 이제 동점자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국회 간선으로 넘어가는데 동점자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되는 직선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아예 그냥 간선제 원칙을 채택했던 시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임기 요게 또 분류가 좀 돼야 되는데 두 문자 볼게요. 대통령 간선제 두 문자는 건의포로.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두 문자는 포로, 사유, 시로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건데 보통 최근에 이제 건국헌법이다 이런 표현들은 잘 안 쓰죠. 제헌헌법이라는 표현을 주로 뭐 건국의 시점이 어딘가 요것 때문에 건국절 논란 때문에 이제 요 건국이라는 용어를 좀 피하지만 두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 어떤 수용시설의 포로가 국군 포로나 이제 포로가 그 수용시설의 장을 어떤 불만이 있어 찾아갔습니다. 건의하려고. 그래서 건의를 하러 간 포로가 어떤 무슨 이제 건의를 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포로도 사람인데 개돼지처럼 사육당하는 건 싫어요. 인간 취급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건의한 포로가 포로 사육 싫어를 외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 임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40이 대통령 임기가 이제 6년이거든요. 그에 이제 대응시켜서 대통령이 통일제 국민회의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대응시켜 놨으니까 그거까지 묻는 것들은 좀 심해요. 어떤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내용인데 그거까지도 우리가 정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48번으로 갈까요? 자, 48번. 1972년 헌법 또 나오네요.
국회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2분의 1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나왔어요. 예,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49번으로 갑니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예, 계속 나오죠. 그죠? 지금 몇 번씩 나오고 있어요. 자, 통일주의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했다. 여기 이제 기명 투표 해가지고 또 오지문 난 부분인데, 자,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찜찜한 일이에요. 역사에 남기기 좀 찜찜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명, 역사적 책임 소재를 남겼을까요? 보통 이제 기명 투표는 이제 역사적인 책임 소재 확보, 예, 이런 취지거든요. 네, 역사의 책임을 물으려는 이런 이제 아주 막 강단 있는 것들인데, 본인들이 봐도 아마 이거는 좀 심하다 싶을 텐데, 예, 그런데 이제 기명으로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무기명으로 선거하도록 했으며 통일주의 국민에 의해서 뭐 그다음 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6년 무기명까지 체크 포인트를 이제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5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80년입니다. 8차 개정헌법은 임기 7년. 이제 보이죠? 포로사육시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 보이고, 많이 남아요. 자, 대통령을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선하고 단임제를 채택했다. 7년 단임제라고 하죠. 7년 단임제. 예, 그래서 요때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뭐 MBC 드라마 중에 제4공화국 뭐 이런 드라마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은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신군부 쿠데타를 성공시켜 놓고 이제 정권을 수립하는 이제 작업 도중인데요. 헌법도 개정하고 이제 작업 도중인데 그 바로 직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친구, 그 당시에 노태우 장군이 물어봐요. 친구야, 너 몇 년이나 좀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속으로 기대로는 우리 같이 열심히 이제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나에 대한 배려가 있겠지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짧고 굵게 끝낼 거야. 선배처럼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가는 거 싫다. 난 짧고 굵게. 짧고 굵게라고 했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다. 근데 본인의 생각에서 짧은 거는 그게 뭐냐면 7년 단임제였어요. 7년 단임. 근데 그 전에 대부분의 헌법에서 이제 채택한 임기가 주로 4년 아니면 5년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뭐 1차 중임 정도 허용하는 이런 정도였는데 그럼 뭐 4년 1차 중임 해봤자 이제 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 단임을 하겠다. 이 말은 결국 거의 뭐 1차 중임 정도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노태우 전 장군이 그때 실망하라고 썩소를 날립니다. 진짜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안 보셨겠지만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썩소가 지었을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40 때는 보면은 그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막 이랬거든요. 예, 지네끼리 다 해먹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니까 너무 선배 색깔이 너무 강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들킬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 간선제도 이래가지고 좀 바꾸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인단을 편성하고 하는 데서 이제 대통령의 힘은 조금 뺐습니다. 뺐지만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직선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선거인단 편성하는데 충분히 자기 국가의 힘을 이렇게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고, 공권력적 조작이 가능하니까, 어쨌든 이것도 조금 비판적인데, 어쨌든 선거인단, 그 다음에 이제 7년 단임제, 이런 것들을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헌법재판, 역사는 또 따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5번으로 가봅니다. 자, 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의결은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한 후 1년 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한 오지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존재하는 객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으로 전환시켜 놨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재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문이지만 좀 무시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현행헌법으로 올 것 같은데 아니네요. 또 역시나 건의포로, 그죠? 건의포로. 그래서 80년 헌법은 50헌법이죠. 50헌법은 간선제였다. 요걸 이제 오지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네, 요 정도로 해서 이제 헌정사 일단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고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뭐 키노트나 예, 이런 이제 그 도표로 잘 짜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 지나간 게 있네. 58번 한번 가볼까요? 58번. 네, 요거는 보는 게 맞습니다. 자, 58번을 가보죠. 네, 이건 뒤에 가도 또 다뤄질 이런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사후시험에서는 4년 연달아 출제됐던 이런 정도로 아주 역사 깊은 내용인데 자 보세요.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재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72년 7차 개정에서 폐지됐으나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자, 요런 거 뭐 단순해 보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는데 자, 국정감사 조사권. 네. 일단 그 포로로 두 문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둘 다 이제 국회의 조사권인데 자 근데 이제 국감은 그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이제 통큰 조사권이라고 할 정도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막 뒤지는 이런 절차거든요. 국정조사는 이제 한정적인 조사권으로서 이제 그 뭐 어떤 특정 법률을 만들 때 그 법률을 제정에 어떤 관해서 이제 실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뭐 이런 한정된 필요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이 국감은 또 우리나라에 또 아주 좀 고유한 절차입니다. 예, 국정감사는.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 이제 그 정기회를 예산국회라고 하는데 다음 연도 이제 예산안 처리를 집중하는 국회를 정기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기회 예산국회 라는 이제 별칭을 갖고 있는데 이 정기회의 선행 절차로서 선행 기능을 수행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료 수집이에요. 자료 수집. 다음 연도 이제 예산을 확정을 하치면은 이제 올해 요번 그 회계 연도에 지금 이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이제 현실들을 자료로 수집할 필요가 있고 그런 자료를 가지면 이제 차년도 예산 집행에 중요한 어떤 컨텐츠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 올해 지금 이제 집행되고 있는 어떤 그 예산의 집행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산을 쓰는 모든 기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국감 들어간다면 모든 기구들이 다 이제 막 날이 서고 서로 피곤하고 막 이러죠, 그죠? 자, 이런 국감은 이제 독재자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독재자들이 이제 국회가 예산을 뭐 확정해 준 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행정부 내부를 완전히 막 뒤져보겠다는 건데 독재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40 그리고 이제 50 때는 없습니다. 다른 공학 때는 있었어요. 10 때부터 있어 왔는데 4, 50 때만 없어져 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국회가 국민의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법률안이나 의안을 이제 취급하고 만드는데, 뭐 필요하면은 언제든 그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규정이 없어도 당연시 됐어요. 그런데 50 무렵에 이제 국정조사에 뭐 남용이나 남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분란을 겪고 이러다가 그 헌법적 근거 같은 것들이 막 논의가 되고 하다 보니까 헌법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50 때 여기에 이제 헌법에 들어와서 현행까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계속 있어 오다가 4, 50 때만 없습니다. 나머지 공화국에는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계속 필요 없어가지고 없어 오다가 약간의 이제 문제지가 되니까 그래서 50 때 처음 도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명문의 규정이 남아 있는데 요걸 이제 두 문자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포로로. 네, 그래서 국감, 국조 합쳐서 포로로 이렇게 이제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 네,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는 4, 50 때만 없다. 네, 요걸 아시면 1972년 제7사 개정법에서 폐지됐습니다. 그 전까지 있던 걸 폐지시켰고 50 때까지 지속되다가 현행에 와서 다시 이제 부활했죠. 4, 50 때만 없다. 요걸 이제 문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가도 되겠고요.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 쪽으로 가서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67번 쪽으로 가볼게요. 네. 자, 이제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로 왔는데, 요거는 좀 휴식 취한 후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하죠.